비트코인 백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비트코인 백서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번역한 한글판을 가지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는 이 백서가 공개된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후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오류 없이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서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나온 그 비트코인 백서의 첫 페이지를 보면 비트코인 피어 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고 이메일과 비트코인 사이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첫 페이지 제목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피어투피어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전자적인 캐시 시스템인데 이 캐시를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화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시라고 하면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이것을 현금 시스템, 전자현금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그런 형태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화폐와 캐시, 돈 이런 것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용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화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P2P 방식인데 일반적인 실물 화폐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 캐시 시스템, 돈이다, 금융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업비트 백서 같은 경우에는 역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역주. 그래서 역주까지도 쭉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함께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주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PDF를 직접 읽으실 때는 역주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역주에서 2008년 10월 31일 뉴욕 현지 시간 14시 10분 암호학 전문가 등 관련자 수백 명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홉 쪽짜리 이 백서, 보고서,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보냈고, 그 링크가 이제 bitcoin.org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서를 업로드한 사이트는 2달 전쯤에 도메인을 사서 개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백서에는 원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적으로 위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룹인지, 이것은 알 길이 없지만, 백서에는 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역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나온 이런 기술들은 완전히 새롭게 선보인 기술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되어져 있었지만 잊혀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잘 조합해서 멋지게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이전에 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들, 수십 년간 진행됐던 그런 것들이 정리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관련된 기술들로 뭐 타임 스태프, 이 시간과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로그 기록하는 기술,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디지털 캐시와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작업 증명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거의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난제로 이야기됐던 비잔틴 장군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개키 기반의 암호학,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 등등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잘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대문자로 B자가 대문자인데요. 이 B자를 대문자로 쓴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보상의 이름도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코인 하면 대표 코인이 비트코인인데 그 보상으로 발급되는 이 코인은 소문자 비트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약입니다. 이렇게 초록 앱스트랙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전히 개인 대 개인 버전인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온라인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게 이제 중앙화된 그 기관이겠죠. 그래서 중앙화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을 탈피해서 개인이 직접 개인에게 온라인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텐데요. 그것을 디지털 서명은 그 해결책의 일부로 만약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이중지불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신뢰할 만한 제3자가 필요하게 된다면 주요 이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중지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돈 복사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원을 보냈는데 그 100원이 복사돼서 나간다면 돈이 2배, 4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디지털은 복제가 쉽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서 돈이 복사되는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신뢰할 만한 제3자,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왔는데 그럼 이점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P2P 방식은 중앙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서로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은 뭐 토렌트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미 발전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P2P 네트워크 기술은 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 지급,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책까지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복제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파일들은 이미 P2P 네트워크에서 중앙화된 기관 없이 서로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는데 이것이 온라인 지급, 페이먼트, 금융, 요 영역까지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계속되는 해시 기반의 작업 증명 체인의 트랜잭션들을 해시화하여 시점별로 기재함으로써 해당 작업 증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해시라고 하는 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해시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시 기반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 중요하고요. 작업 증명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블록은 장부라고 의미를 하고 이 장부가 체인의 형태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서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명사가 명시화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이라는 용어가 이게 나오고요. 트랜잭션, 거래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시라고 하는 그 함수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시점별로, 이걸 타임 스탬프라고 보면 되겠죠. 시점별로 기재해서 기록을 하고요. 시간을 기록하고 이것을 그 작업 증명 체인의 형태로 묶어주는데, 자, 이것을 변경해서 이중 지불할 수 있도록 거래를
위변조하려면 작업 증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초록에 그런 항목들이 아주 간명하게 요약되어 있죠. 자, 가장 긴 체인은 일련의 거래 사건들을 증명할 뿐 아니라, 여기서 가장 긴 체인이라고 나와 있죠. 무엇이 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냐? 거래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서 가장 긴 체인이 가장 정확한 장부다라는 방식으로 룰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최장 체인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긴 체인이 거래를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룰을 비트코인에서는 적용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CPU 파워풀에서 생성했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PU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작업 증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를 많이 쓸수록,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증명하는 어떤 방식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비트코인과의 그런 관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에너지가 디지털의 장부의 검증에 장부에 활용되는 그러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논문에는 과반수의 CPU 파워에서 생성된 가장 긴 체인을 원장, 장부, 블록에 거래 기록을 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증명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역주에는 나와 있죠. 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과반수, 여기 나와 있네요. 과반수의 CPU 파워가 네트워크를 공격하지 않는데 협력하는 노드에 의해 통제되는 한 가장 긴 체인을 생성하고 공격자를 앞지를 것이다. 자, 여기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이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금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게 되면 금융 네트워크는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방어 방법을 매우 심도 있게 고민했고, 그것을 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런 초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자체는 최소한의 구조를 요구한다. 최소한의. 그래서 작은 노드를 운영을 해도 이 네트워크가 P2P 네트워크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이 네트워크에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CPU 파워를 사용한 이런 증명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노드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구조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각 노드들에게는 최선의 노력 기반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에 서명을 하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과정이 거쳐지는데, 이것은 이제 메시지가 전송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드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떠나 있을 때 생성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거래의 증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재합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신기한 일인데요. 노드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떠나 있을 때 생성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의 거래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P2P 네트워크에서 개개인이 노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운영하다 중단해도 다시 노드를 운영하려고 시작을 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블록체인의 전체 장부를 동기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드 속에 비트코인 전체 장부, 즉 블록체인이 한 벌씩 다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구조를 만들므로 인해서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떠났다가 재합류해도 장부가 깨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증명한 가장 긴 체인을 중심으로 마지막 체인, 합의돼서 증명된 체인을 중심으로 동기화를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노드를 운영하고 다시 껐다가 다시 켜도 최종 장부를 다시 동기화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 요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제가 간단히 먼저 읽어봤는데요. 이 요약 자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이게 매우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코드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돼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증명했고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일부분 제가 드리겠지만 그것의 연관관계를 비트코인 백서를 읽으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잘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상행위는 전자적 지급, 여기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적 지급을 처리하는 데 있어 거의 예외 없이 신뢰할 만한 제3자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에 의존해 왔다. 그렇죠. 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민간이라고 해도 금융기관처럼 제3자를 신뢰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 왔죠. 토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다 누군가를 어떤 기업이든 조직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거래에서는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 우린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대부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뢰 기반 모델 자체에 내재하는 취약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뢰 기반 모델이 뭔가요? 신뢰할 만한 제3자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제3자를 믿어서 우리가 금융 활동을 해왔는데 그들이 신뢰를 저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신뢰를 저버리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델에서는 거래를 되돌리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입금을 하거나 또는 환불을 받거나 할 때는 금융기관이 또는 이 신뢰하는 3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죠.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환불 절차가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재반 시스템들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불 문제, 분쟁에 대한 이 문제가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이걸 환불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돈을 지불했는데 다시 취소하는 그런 텀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최종적인 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정산의 문제, finality paymen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간에 금융기관이 그 신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이 증가되고 우리는 그것을 거래 비용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일반 개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3자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이 이미 소요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금리나 이자나
대출 이런 것에 이미 다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모르지만 이미 그러한 모든 비용들은 그 금융을 이용하는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들이 공짜로 그런 것들을 해줄 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최소 거래 금융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거래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이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자체를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들어가며 이 항목에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진짜 그 문제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백서를 만들 때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제3자를 없애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급 번복의 가능성, 지급을 해놓고 다시 환불을 하고 다시 지급을 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뭔가 그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급 번복의 가능성이 있게 되면 신뢰할 만한 당사자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중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 번복의 가능성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상인들은 그 고객들을 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블랙 컨슈머들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면서 그 사람의 신원 정보 같은 것들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서 고객들을 귀찮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익명성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특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사기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있다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비용과 지급의 불확실성은 직접 만나 실물 화폐를 사용해 거래하게 되면 피해 나갈 수 있겠지만 물건을 바로 보고 돈을 주고 바로 교환하면 되겠지만 그럼 이게 국경을 넘어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온라인 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네. 신뢰할 만한 당사자 없이 커뮤니케이션, 즉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지급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에 암호화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지급 시스템이고 이는 신뢰받는 제3자 필요 없이 두 자발적인 당사자가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증명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트러스트리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 신뢰 없는 신뢰, 무신뢰, 신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 암호화 기반으로 두 자발적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 해결책이다 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백서에다 쓰고 있는 거죠. 거래 자체를 전산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전산적으로 구현한 거죠. 전산적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불 결제 최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판매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해서 돈을 보내면 다시 회수할 수 없게 결제 최종성이 그냥 탁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은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일단 돈이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촥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한다든지 물건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인 에스크로 메커니즘이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크로는 일상적인 에스크로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승인과 같은 거래 메커니즘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상적인 에스크로 메커니즘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위에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결제 최종성을 갖고 있어서 이 구매자들, 돈을 보낸 사람들이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에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일단 결제 최종성을 완료시키고 나서 이 위에, 이러한 시스템 위에 에스크로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올려놓으면 쉽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해결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 논문에서, 이 백서에서 우리가 지급수단의 중복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돈 복사가 되지 않는 이런 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은 재반 거래의 발생 시간 순서, 이게 타임 스탬프를 체인의 형태로 엮는다. 이런 표현이 앞에 있었죠. 거래의 발생 시간 순서에 관한 전산적 증명을 생성하기 위해 분산된 P2P 타임 스탬프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서버를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중앙에서 한 기관이 독점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노드로 흩어져서 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식을 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 거래에 대한 것이 확실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검증 문제가 남는 거죠. 그 검증을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해서 운영해 왔던 것인데, 이러한 분산 시스템에서도 그런 검증을 하는 주체는 필요한데, 그 주체를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노드들이 공격자인 노드에게 협력하는 그룹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집단적으로 통제한다고만 하면 이 시스템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격자와 협력자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CPU 파워를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 즉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 비잔틴 장군 문제가 바로 P2P 상태에서, P2P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신뢰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을 CPU 파워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에너지를 쓴 사람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그런 게임 이론을 접목하면 이 신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면서의 이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문장이지만 매우 심오하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랜잭션. 우리는 전자코인을 일련의 디지털 서명 체인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서명 체인, 이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백서로부터 이제 출발한 거고요. 코인의 각 소유자는 이전 트랜잭션 및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에 대한 암호와 해시값에 디지털 서명을 하여 이를 코인 끝부분에 추가하여 해당 코인을 다음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코인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의 연결고리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그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현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론격이었다면, 이제 이 트랜잭션이라고 설명한 항목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구현하고 있는 각각의 메커니즘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백서를 읽어가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 우리는 전자코인을 일련의 디지털 서명의 체인이라고 정의한다. 디지털 서명의 체인, 여기서 이게 체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죠. 코인의 각 소유자는
이전의 트랜잭션 및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에 대한 암호화 해시 값에 디지털 서명을 하여 이를 코인 끝에 추가한 다음에 코인을 다음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그러니까 코인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코인을 보내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 소유자의 공개키, 이게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의 계좌번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의 공개키,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정보가 그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개키에 대한 이 공개키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트랜잭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부터 이 비트코인을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운영되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트랜잭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이 공개키 주소를 같이 넣고 이것을 암호화된 해시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시 값을 서명을 합니다. 이 디지털 서명을 할 때는 개인 키라고 하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명한 다음에 트랜잭션 끝에다 추가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트랜잭션의 구조가 이제 뒤쪽에 나올 겁니다. 자, 코인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의 연결고리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공개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자기의 주소에다가 보내는 사람의 서명을 넣어서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알리게 되는데, 이 보내는 사람이 나한테 직접 보냈는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맞는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보낼 때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로 마지막에 서명을 해야 큰 돈이 넘어간다든지, 지문 인식을 해야 큰 돈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해보면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이게 내가 보내는 내가 맞아 라는 그런 서명,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코인 수령인이 소유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 코인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가 코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코인이 알고 보니까 이미 사용했는데 미처 그걸 사용했다라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 좀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의 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받은 사람은 그냥 깡통 코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런 겁니다. 중복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기존의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해결책은 조폐 발행처처럼 뭐 중앙은행이나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되겠죠. 중앙은행이나 뭐 상업은행이나 이런 중앙기관에 신뢰할 만한 중앙권자를 도입하여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 코인의 중복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것의 문제가 신뢰할 만한 중앙권자가 신뢰를 저버릴 때에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신뢰를 저버리는 걸 계속 염두에 두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개요에 대해서 개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코인의 중복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매 거래 후에 트랜잭션이 일어난 후에 그 코인은 반드시 새로운 코인으로 발행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민트가 돼야 된다. 주조돼야 된다. 동전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민트로 회수돼야 하고 발행처에다가 회수가 돼야 되고, 오로지 발행처가 직접 발행한 새 코인들만 중복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져서 전달이 돼야 신뢰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의 UTXO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새 코인들,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사용했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민트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 무조건 우리가 백지 수표처럼 백지 동전, 백지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백지 코인에다가 금액을 각인을 해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체제로 이 트랜잭션을 운영해야 신뢰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 백서에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의 문제점은 전체 화폐 시스템의 운영이 조폐 발행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맞는데, 이것에 아주 크리티컬한 것은 이 회사에, 이 중앙기관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요하지만 이 회사를 믿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마치 은행을 거치는 것처럼 그 회사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트랜잭션의 흐름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전 트랜잭션이 있고요. 이전 트랜잭션이 여기 해시 값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이 그 퍼블릭 키가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받을 사람의 주소가 이전 트랜잭션과 합쳐져서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그 해시 함수를 통과하고, 이 통과한 해시 함수를 오너 0이 이제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의 시그니처, 이 개인 키와 합쳐져서 이렇게 전달이 다음 트랜잭션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는 사람의 공개키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검증 절차가 이렇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받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개인 키로 서명을 한 이런 항목이 이렇게 더해져서 공개 키가 여기서 해시돼서 여기 시그니처가 들어온 다음에 일로 들어오죠. 받는 사람의 개인 키가 퍼블릭 키의 이 해시 값, 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두 개가 맞는지 비교하는 그런 절차가 계속 체인처럼 반복된다. 반복된 것이 체인처럼 엮여져서 생성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트랜잭션 설명을 도식화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키라고 하는 공개 키가 있고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인 키가 있어서 이 두 개가 한 쌍을 이뤄서 하나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역할, 하나는 계좌번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 트랜잭션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한 트랜잭션이 다음번 트랜잭션은 또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퍼블릭 키가 또 해시 값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받은 사람의 이 트랜잭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 하나의 체인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코인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받은 사람이죠. 이전의 소유자들이 그와의 거래보다 앞선 어떤 거래들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재사용되는 코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요한 고려 대상은 가장 먼저 있었던 거래, 그러니까 최초 거래이죠. 그리고 그 거래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나는 중복 사용 시도는 무시하기로 한다. 최초에 거래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메커니즘을 트랜잭션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거래가 없었음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조폐 발행처 기반 모델에서는 발행처가 모든 거래를 인지하고 어떤 거래가 먼저 도달했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입금이 되고 그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고, 출금된 금액이 다시 입금액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거래의 흐름을 발행처가 인지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델을 활용하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알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신뢰할 만한 당사자 없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앙에 발행처 없이 신뢰할 만한 당사자 없다라는 얘기는 발행처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이 없이 P2P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비밀스럽게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증을 한 다음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P2P 네트워크 상에서는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브로드캐스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브로드캐스팅 되는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고, 그렇게 브로드캐스팅 되면 노드들, 그것을 검증하는 노드들이 그 브로드캐스팅 된 정보를 활용해서 트랜잭션을 나중에 그 블록으로 만들어주고, 그 블록을 그 노드들이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공개적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수치가 이루어진 트랜잭션을 단일 순서의 기록,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하나씩 모아서 기록, 장부에다, 원장에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대해 모든 참여가 동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부를 하나씩 체인의 형태로 묶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이중 지불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든 참여가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메커니즘이 작업 증명과 노드에서 최장 체인 규칙에 의해서 검증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자, 수취인에게 필요한 것은 매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그 트랜잭션은 가장 빨리 받은 트랜잭션이라는 점을 50% 이상의 노드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여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 합의를 해서 50% 이상 합의를 하면 그 장부는 제대로 된 장부다라는 그런 다수결의 원칙이 아예 이 시스템에는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그 거래에 대한 항목을 공격하려면 50% 이상 되는 그 노드들을 위변조하고 어떤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위변조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고 무결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타임스탬프 서버인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타임스탬프 서버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가 찍힐 항목들의 블록에 대한 해시를 취하고, 자,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마다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이 블록에 저장되면 이 블록 정보는 다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암호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치 신문이나 유진의 포스트에 뿌리듯이, 그러니까 공개하듯이, 퍼블리시 하듯이 그 해시를 다른 노드들에 널리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브로드캐스팅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생기면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해야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이 거래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거래들은 mem풀, 메모리풀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저장되게 됩니다. 자, 타임스탬프는 그 데이터가 그 해시에 포함되기 위해 그 시점에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시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떤 거래가 어떤 거래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기록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 타임스탬프는 그 해시 이전의 타임스탬프를 포함합니다. 자, 이전 화면을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 트랜잭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그 타임스탬프가 있는 거예요. 타임스탬프가 있고, 이 정보가 여기로 들어와서 트랜잭션이 되고, 이 트랜잭션이 또 다른 트랜잭션과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함한 것을 체인 형태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비트코인에서 시작한 거고,
블록체인 기술이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 방식과, 그 다음에 노드가 그 제대로 된 블록이라고 검증을 하는 그런 그 합의하는 그런 검증하는 그런 방식, 플로드가 검증하는 방식인 최장 체인 규칙,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블록체인은 그냥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체인을 형성하면서 이후 추가되는 타임스탬프는 그 앞에 타임스탬프를 보강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 증명을 거쳐야 한다 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있는 항목들 타임스탬프가 해시로 들어가고, 자, 블록에는 이 아이템들, 요게 이제 그 트랜잭션 등등이 포함된 것이죠. 이것이 해시돼서 다음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가 줄줄이 엮여 있는 것처럼 체인으로 쭉 연결돼서 계속해서 체인이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초에 만들어진 체인, 그러니까 블록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고, 이 제네시스 블록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스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 블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만들게 된 그런 최초 블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블록 이후에 모든 그 트랜잭션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인의 형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풀로드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개인이 운영을 할 때 동기화를 하거든요. 그 풀로드, 이 블록체인을 모든 노드들이 다 그 원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제네시스 블록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제네시스 블록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거래는 처음부터 계속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동기화를 합니다. 다른 비트코인 노드에 연결해서 P2P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을 동기화 받아요. 그렇게 해서 100% 동기화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 풀로드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금융 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업증명 4. 작업증명. 우리가 P2P 기반으로 분산된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려면 신문이나 유진의 포스트 같은 방식보다는 아담백의 캐시와 유사한 작업증명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작업증명 시스템을 아담백이라는 사람이 캐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든 것을 사토시 나카모토는 활용을 했다라고 이 백서에 밝히고 있죠. 네, 그래서 작업증명 시스템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증명은 SHA-256과 같은 이게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기술로는 깨기 매우 어려운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HA-256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시되었을 때 어떤 값을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 해시 값은 여러 개의 숫자 0비트로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 이 작업증명 알고리즘만 이해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그렇게 깊게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작업증명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평균적인 작업 증명 소요 시간이 요구되는 0비트의 개수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작업 증명은 단 한 번의 해시를 수행함으로 검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거래가 맞는지 증명을 하는데, 그것은
0비트로 시작하는 해시 값으로 결정되고 0비트 0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검증하는 시간과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 시간은 블록체인이 10분에 한 개씩 블록을 평균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10분에 한 개씩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의 양이 0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해시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공격자가 이중지불을 통해서 이 금융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건함이 증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스태프 네트워크를 위해 그 블록 해시가 요구되는 0비트 자릿수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떤 값을 논스라고 부릅니다. 그걸 임시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채굴이라고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을 하는 주체를 채굴자라고 부릅니다.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 내에서 이 논스 값을 채굴자들은 임의로 막 증가시켜서 작은 이 값, 0이 몇 개가 있는, 앞에 0이 몇 개가 있는 해시 값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작업 증명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논스, 임시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 결과, 해시 0이 앞에 몇 개가 있는 해시 값을 찾아내는 그러한 모래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은 어려운 일이지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되게 심오함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하는 데는 여기까지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는 다른 형태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CPU 자원이 해당 블록의 작업 증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이후에는, 이게 예전에는 CPU를 통해서 채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CPU가 나오는 거예요. 그 블록은 그 작업의 재실행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블록을 처음부터 위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쓰느니 그냥 차라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말지 라고 하는 어떤 게임 이론의 메커니즘이 작업 증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생성되는 블록들은 그 블록 뒤에 체인으로 연결되므로 그 블록을 변경하는 작업에는 그 후에 생성되어 연결된 모든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에너지를 그래서 위변조한테 쓰지 말고 채굴을 하는데 쓰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잘 담아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작업 증명은 다수결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해결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에서 50% 이상이 다수결로 검증을 해서 그 블록이 유효한 블록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의 핵심 메커니즘이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 과반수의 토대 IP 주소 하나당 하나의 의결권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과반수 결정은 수많은 IP 주소를 할당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게 됩니다. IP 주소를 사들이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작업 증명은 필수적으로 CPU 하나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의결권이 부여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IP 주소를 쉽게 매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결권으로 보는 겁니다. 과반수의 결정은 가장 긴 체인에 의해 대표되며, 자, 과반수의 결정, 그러니까 검증되는 이 결정은 가장 긴 체인에 의해 대표되는데, 이 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여된 가장 큰 작업 증명 노력을 반영한다. 즉,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이것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이
이 논스 값을 올려서 블록을 채굴하는데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정직한 노드들이 CPU 자원의 과반수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정직한 노드들의 통제하는 체인, 그러니까 검증된 그런 트랜잭션을 보유하고 있는 블록, 그것이 연결된 체인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체인보다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게 되며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 체인이 그 옳은 체인이다 라고 하는 최장 체인 규칙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공격자가 과거 블록을 수정하려면 제네시스 블록부터 과거의 블록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은 물론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을 다시 수행해야만 하고 정직한 노드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업 속도를 따라잡고 체인의 길이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위변조하려면 모든 블록을 다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뭐 3051번 블록 이후만 그 위변조를 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가 해시돼서 다음 블록의 인풋 그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이미 최장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블록 하나, 두 개를 만드는 게 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뒤에서 후속 블록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어떤 공격자가 따라잡을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아주 작은 확률일지라도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를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속도를 늘리고 기술이 증가하면 하드웨어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들의 다양해지는 이해관계를 보상하기 위해서 시간당 생성되는 블록의 평균수에 맞춰 조정되는 이동평균에 따라 작업 증명 난이도가 결정될 것이다. 블록이 너무 빠르게 생성되고 되면 작업 증명 난이도가 증가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평균 10분에 하나씩 블록을 생성합니다. 뭐 24시간에 한 번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 왔고 9분 30초에 생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10분에 맞춰서 블록이 생성되도록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드웨어 속도를 늘려서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면 블록이 빨리 생성될 수도 있고, 이것은 채굴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생성되는 블록의 평균 수가 많아지면 평균 10분에 한 번씩 이 블록이 생성되지 않고 더 짧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10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 증명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점점 많이 사용할수록 평균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에너지를 많이 써도 그것이 더 빨리 채굴되거나 또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고 해도 너무 늦게 채굴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평균 10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 백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작동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트랜잭션이라고 했죠. 새로운 트랜잭션들은 이 생성이 되면 모든 노드에 전파,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모든 노드들은 어떤 트랜잭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트랜잭션들이 모든 노드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노드에 한 번에 쫙 전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캐스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노드들이 그런 트랜잭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파가 브로드캐스트가 되면
각 노드는 새로운 거래 내역을 하나의 블록에 모읍니다. 자, 이 백서가 그 생성된 당시에는 채굴 노드와 그 다음에 일반 노드가 하나의 노드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채굴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서 이 백서에는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전파된 노드와 채굴하는 노드가 분리되어서 채굴을 하는 노드를 마이닝 노드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파되는 노드를 그냥 풀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노드가 마이닝을 하는데 채굴을 하는데 거래 내역들을 블록에다가 평균 10분에 하나씩 넣어서 블록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블록이 생성되면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각 노드는 자신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블록 보상을 받거든요.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작업 증명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논스라고 하는 임의의 값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비트코인 그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앞에 0이 여러 개가 있는 해시의 결과값을 찾는 과정, 이 과정이 작업 증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작업 증명 과정을 이 노드가 수행하는 겁니다. 채굴자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굴자가 수행을 하고 어떠한 채굴자가 하나의 작업 증명 해답을 딱 찾으면 그 찾는과 동시에 블록을 노드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을 하는 건 어렵지만 앞에 0 몇 자리 몇 개가 있는 최소값을 찾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찾는 즉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찾게 되면 블록을 모든 노드에 전파하게 되고, 자, 노드들은 작업 증명이 끝난 블록에 포함된 거래가 유효한지 앞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들으셨죠? 퍼블릭 키에다가 해시한 값을 서명하고 그것을 다음 트랜잭션에 이렇게 인풋으로 넣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의 그 프라이빗 키의 서명과 그 퍼블릭 키를 또 비교해서 대조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올바른 거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거래가 유효하고 이전에 중복 사용이란 거는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중복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유효성을 검증하면 그 블록을 수용해서 노드는 체인에다가 차카닥 연결을 시킵니다. 자, 노드들은 자신이 해당 블록을 수용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럼 블록이 이제 체인에 붙였으니까요. 자신이 수용한 블록의 해시 값을 바로 직전의 해시 값으로 사용하여 체인 내에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표현한다. 블록을 수용하고 6번에 블록 체인화 시키는 겁니다.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노드들은 항상 긴 체인을 올바른 체인으로 인정한다. 자, 이제 슬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장 긴 체인이면 뭐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쓴, 그러니까 CPU 파워를, 이 백서에 따르면 CPU 파워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간주를 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한 그 체인을 올바른 체인으로, 체인 규칙으로 인정을 하는 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 가장 긴 체인을 확장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평균 10분에 한 개씩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그것을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을 노드에 전파하고 노드는 검증을 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블록체인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만약 작업 증명 해답을 찾은 두 노드가 서로 다른 버전의 다음 블록을 동시에 전파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동시에 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받은 일부 노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은
자신이 먼저 받은 블록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갈래의 그 블록은 그쪽이 더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다음 작업 증명이 해답이 찾아지면 어느 한쪽 갈래가 더 길어지게 되면 이 두 갈래의 묶음은 풀어지게 되고 다른 쪽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던 노드들은 그 더 긴 체인 쪽으로 작업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그 오픈 블록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화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동시에 그 뭐 전파가 되는데 그 이 노드가 P2P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P2P의 노드들은 다 인터넷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블록이 그 이전 블록, 그러니까 그걸 패런트 블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성되었던 블록이 그 다음 블록 보다 먼저 노드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블록이 이전 블록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블록은 일단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블록을 있게 해준 그 전 블록이 없기 때문에 임시의 공간에다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 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있게 해준 그 전 블록이 노드에 도착을 하겠죠. 그때 다시 엄마를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더 긴 체인 쪽으로 작업을 전환한다. 착 붙어서 블록체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 자기를 있게 해준 그 전 블록, 그걸 부모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 블록보다 먼저 도착한 블록은 고화 블록이 돼서 임시로 저장되어 있다가 부모 블록이 도착하면 다시 그 부모 블록 다음에 붙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블록을 고화 블록, 오픈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새로운 트랜잭션의 전파라 해서 반드시 모든 노드에 도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 노드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노드에 다 트랜잭션이 전파될 수도 없겠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테니까요. 자, 새로운 트랜잭션이 많은 노드에 도달될수록 이것은 어떤 블록이 길어지기 전에 그 블록에 포함됩니다. 트랜잭션은 그래서 노드마다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그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트랜잭션이 블록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요. 자, 블록 전파 알림은 메시지를 빠뜨리고 못 받는 때에도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노드가 어떤 블록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그 노드는 자신이 다음 블록을 받으면서 자신의 블록 하나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블록을 요청해서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체인의 그 모든 장분들은 노드들이 다 언젠가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제가 고화 블록, 오픈 블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오픈 블록은 부모 블록보다 먼저 도착해서 잠깐 애매해진 블록인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어떤 블록이 채굴이 돼서 가장 긴 체인으로 인정되는 이런 룰에서 패배한 그런 그 블록이 있습니다. 가장 긴 체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한 블록을 스테일 블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보상. 관례상 하나의 블록 안에는 하나의 블록 안에서 첫 번째 트랜잭션은 새 코인이 해당 블록을 생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트랜잭션이다. 이것을 코인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코인베이스. 첫 번째 트랜잭션은 블록을 생성한 마이너에게 블록 보상을 주는 그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코인베이스라고 부르고 이는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 즉 대문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표현한다고 했고 이 보상으로 주어는 코인의 이름도 비트코인인데 그것은 소문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코인으로서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에는 코인을 발행하는 중앙당국이 없으므로 한국은행, 이런 중앙은행이 없는 거죠. 유통될 코인을 맨 처음 배분해주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 보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새로운 코인을 일정량으로 꾸준하게 추가해 나가는 것은 금 채굴자들이 자원을 소모해가며 유통되는 금의 양을 늘려가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을 채굴,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경우 사용되는 자원은 CPU의 연산 시간과 전력량, 에너지.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고, 이렇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에 활용되면서 수수료 또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또한 트랜잭션 수수료도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만들어질 때 블록을 만들어주는 보상, 블록 보상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의 수수료도 이 블록을 생성한 마이너에게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만약 어떤 트랜잭션의 작업 증명 수행에 수반된 아웃풋 가치가 그 투입된 가치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트랜잭션 수수료로 그 트랜잭션이 들어있는 블록 보상의 가치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의 보상은 블록 보상, 블록을 생성해서 주는 블록 보상 더하기 트랜잭션 수수료의 합으로 볼 수 있고, 이 블록 보상은 반감기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4년 동안에는 약 4년이에요. 약 4년 동안에는 50개의 비트코인을 블록 보상으로 줬지만 지금은 반감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 블록 보상은 약 2140년경이 되면 블록 보상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행량, 그냥 중앙은행이 무제한 발행하는 그런 명목화폐와 다르게 발행량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발행의 룰이 코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하나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투명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사전에 확정된 코인의 수량 2100만 개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수량의 시장에 풀려 유통되게 된 이후, 그러니까 약 2140년 이후에 모든 이 보상, 블록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블록 생성에 대한 이 유인책은 전적으로 트랜잭션 수수료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의 수입은 이 블록 보상은 없고 수수료만 가지고 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풀린 전체 코인 수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플레이션 프리인 그런 화폐가 된다. 이것을 사운드 머니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 없이 가치가 유지되고 보관되고 저장되는 그러한 화폐. 누군가가 임의의 룰로 더 발행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하드머니, 이것을 사운드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인책은 노드들이 네트워크의 정직한 참여자로 남아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게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메커니즘인 작업 증명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격을 해서 이 보상을 내가 그 나쁜 방법으로 취득하는 그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냥 정직하게 채굴에 참여해서 수수료나 블록 보상을 받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유인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유인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한 비잔틴 장군 문제를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넣어서 게임 이론화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탐욕에 사로잡힌 공격자가 모든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많은 CPU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된다면 이 공격자는 그 자원을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실행한 직업을 몰래 훔쳐오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내는 그 트랜잭션 하나를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을 이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를 복제 몰래 해놓고 그 트랜잭션을 숨기는데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쓸 건지 새 코인을 생산하는 마이닝에 쓸 건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속여서 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했을 때 3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여서 그 2 비트코인을 한번 얻고 이 네트워크에서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3 비트코인을 얻으면서도 앞으로 계속 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결정을 당연히 그냥 이 공격자가 아니라 정직한 참여자로 남아있게 만들어주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인간의 여기 탐욕, 욕망, 이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그것을 잘 버무려서 게임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격자는 CPU 자원을 이용해 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자신이 이룬 부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다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새 코인을 생성할 기회를 줌으로써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될 시스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돈을 써서 공격한 다음에 이 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이 그 해킹당해 위변조 됐대라고 하면 그 코인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모아놨던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와 하드웨어 자원들이 다 무쓸모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쓸 돈보다는 여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참여자로 남아서 정당한 플레이어로 하는 게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해서 이익을 얻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채굴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되고 블록체인이 더 강건한 네트워크 파워를 갖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정말 현명한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디스크 공간 재확보. 일단 비트코인이죠. 일단 코인에 포함된 일단 이 비트코인은 아니고 이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코인에 포함된 가장 최근의 트랜잭션이 충분히 많은 블록 밑으로 묻히게 되면 그러니까 블록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죠. 블록이 많아지면 그 전에 사용된 트랜잭션은 디스크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버려질 수 있다. 이 블록의 해시를 깨트리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트랜잭션은 루트만 해당 블록의 해시에 포함된 채로 머클트리 구조로 암호화 해시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블록이 1메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메가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게 블록이 쌓이기 때문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블록을 다 저장할 필요 없이 그 블록의 트랜잭션들을 모아놓은 루트,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트랜잭션을 해시한 요 결과값만 가져도 그것만 알고 있어도 거래가 검증이 됐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해시는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결과값이 바뀌면 그 뒷부분의 결과는 다 바뀝니다. 그게 이제 해시 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루트만 알고 있어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래된 블록들은 트리의 가지들을 잘라내므로 압축될 수 있고 하위 해시들은 저장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루트를 해시한 값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걸 그 트랜잭션이 들어있지 않은 블록 헤더는 약 80바이트 정도이고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평균이에요. 1년에 4.2MB씩 늘어나고 2008년 기준으로 대개 시중에 판매되는 컴퓨터 용량이 2GB 램이므로
매년 1.2기가씩 할 것으로 예측하는 무어의 법칙을 고려하면 비록 블록 헤더들이 메모리에 반드시 저장되어야 한다고 해도 저장 공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저장 공간을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탈중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려면 노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이 최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된 그 스펙을 가지고도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까지 고려한 그런 세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트랜잭션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트랜잭션을 일단 해시 함수에 돌려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암호화를 시키고, 이렇게 암호화시킨 두 쌍을 또 합쳐서 또 암호화를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쌍이 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 나가면 결국에 하나의 루트 해시만 남습니다. 자, 이거를 머클트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가지가 쫙 쳐져 있죠. 이거를 머클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것들만 모아도 트랜잭션의 결과값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블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루트 해시만 알고 있어도, 루트 해시만 비교해도 이전 결과값들이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머클트리고, 이런 것들은 오래돼서 삭제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 루트 해시만 비교해봐도 똑같으면 이거는 문제 없구나, 위변조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닝 노드라고 하는 그런 노드의 구성도 있습니다. 경량화된 노드, 모든 블록을 다 갖고 있지 않고 블록 중에 이 루트 해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서에서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탈중앙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탈중앙화가 구성이 되어야 P2P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고려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개인이 자기 가정집에서 풀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컴퓨터 앞에 비트코인 풀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 되지 않는 소형 장비와 2TB의 저장 공간 속에 비트코인 풀노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부가 우리 집에도 있는 거고요. 우리 집에 있는 장부를 통해서 저는 비트코인 트랜잭션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 방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풀노드가 거래의 블록이 제대로 된 블록이다라는 것을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제 집에 있는 풀노드가 그런 검증의 역할을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로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풀노드를 운영해서 자기 스스로 블록을 검증하고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풀노드를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 간소화된 지급 확인. 네트워크 전체 노드를 가동하지 않고서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다. 예. 푸른 노드 해시, 루트 해시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유저는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의 블록 헤더들의 사본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유저는
자신이 가장 긴 체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네트워크 상의 다른 노드들에 질의하면서 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노드 헤더의 사본들을 이렇게 동기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해당 트랜잭션을 그 타임 스탬프가 들어있는 블록에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머클트리 브랜치, 머클트리 가지라고 부르고, 이 노드들은 머클트리 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유저는 자신이 직접 해당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거래를 체인에 들어있는 어떤 장소로 연결해 봄으로써 어떤 네트워크의 노드가 이를 승인했는지 알 수 있고, 그 후에 블록들이 추가된 사실을 통해 네트워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해시라고 하는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것을 블록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또는 mempool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 해시라고 하는 요 값 직접은 안 되지만 그런 익스플로러 사이트에다가 검색하면 그런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는 투명성이 확보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트랜잭션 해시를만 알고 있으면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옮겨갔는지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직한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는 한 검증은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건 문제가 없을 때 신뢰할 수 있겠죠. 만약 이 네트워크가 정직한 노드들보다 우세한 자원을 가진 공격자에 의해 지배가 된다면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게임 이론상으로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공격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서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쓴 거긴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러한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백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의해서 이중 지불이 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이 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금융 네트워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책이 완벽하게 백서 레벨에서 초기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노드들은 스스로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검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자가 계속해서 정직한 노드들보다 우세한 자원으로 이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만 있다면 공격자가 꾸며낸 트랜잭션에 의해 이 간소화된 방식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취약점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은 유효하지 않은 비정상 블록을 감지한 네트워크 노드들이 보내주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고는 유저의 소프트웨어가 그 비정상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블록 전체와 경고 대상 트랜잭션을 내려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대응을 해놨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빈번하게 지급을 수취하는 사업자로부터는 좀 더 독립적인 보안과 신속한 검증 체계를 갖추고자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책에 대한 대비도 해놨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위험책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설명들, 여기 longest proof of work chain이라고 나오는 이런 항목, 최장 체인 규칙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경우에도 이런 대비책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9. 거래 금액의 결합과 분할. 코인들은 개별로 다룰 수는 있지만 매번 최소 단위를 이전할 때마다 트랜잭션을 분리하는 것은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다. 이전하는 가치를 쪼개거나 합치기 위해 트랜잭션들은 다수의 입력과 결과물을 포함되게 된다.
트랜잭션은 그런 입출력이 들어가게 되죠. 보통은 이전에 더 큰 트랜잭션으로부터 단일한 인풋이 있거나 좀 더 작은 금액들을 결합하는 복수의 인풋이 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거나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보낼 때 인풋이 그런 종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개의 아웃풋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돈을 모아서 그 작은 단위의 비트코인을 모아서 어느 누구에게 이제 보낸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낼 때는 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때문에 이것을 인풋으로 표현한 거고요. 전송할 때 그 전송자에게 나가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풋은 전송자가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인풋이고요. 그리고 전송되는 것은 그것이 전송자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아웃풋입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즉 지급을 위한 아웃풋은 하나가 있고, 만약 전송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잔돈이 있다면 잔액에 관한 아웃풋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주소 체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UTXO라고 하는 개념과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게 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를 쪼개거나 합치기 위해서 활용되는 개념이 UTXO라고 합니다.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소, 전송하는 주소는 전송하는 받는 사람에게, 수신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아웃풋, 주소가 하나가 있고, 남는 돈을 다시 원래 송신자에게 보내는데, 보낼 때도 독립적인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서 체인지 어드레스라고는 잔돈 주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백서에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UTXO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을 담당하는 그 거래의 어떤 메커니즘과 잔돈 주소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트랜잭션 하나가 몇 개의 트랜잭션을 토대로 하고, 또 그러한 트랜잭션이 더 많은 트랜잭션을 토대로 하는 때에도 트랜잭션 정보가 널리 퍼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된다. 어떤 트랜잭션의 히스토리를 보여줄 완전하고 유일한 사본을 추출할 필요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노드들이 모두 분산으로 장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조금씩 달라도 최종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은 모든 풀노드에 다 저장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0. 거래자 비밀보호. 전통적인 뱅킹 모델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계 당사자들 및 신뢰받는 제3자로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비밀 보장을 달성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있죠. 자, 이 방식은 모든 트랜잭션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모델에는 맞지 않지만 비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신뢰받는 제3자가 큰 비용을 들여서 그걸 운영하고 이 3자를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했겠거니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에서도 공개 키들을 익명화하여 다른 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의 흐름을 끊음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소가 특정인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익명성, 이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중은 누군가가 어떤 금액을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트랜잭션 해시만 알고 있으면 송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얼마만큼의 금액이 갔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등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랜잭션을 특정인과 결부시키는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렇죠. 거래는 알 수 있지만 그 거래가 개똥이, 을순이, 홍길동이 이런 식으로 특정인하고 매칭되는 그런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증권거래소들이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과 유사한데 이 거래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이 증권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누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량들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소들은 개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과 매매 거래의 규모에 관한 정보인 거래 체결 정보를 공표할 뿐 당해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신분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방화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보안책이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각 트랜잭션이 어떤 한 명의 소유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 거래의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도록 쌍을 이루는 두 개의 키, 공개키와 비밀키, 그래서 공개키,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개의 키를 새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소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송받는 주소, 그러니까 입금받는 주소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 하나의 그 개인 키에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HD 방식의 지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로 입력되는 트랜잭션들의 경우 일부 연결고리는 여전히 피할 수 없고, 이렇게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약간의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입력된 트랜잭션이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주소마저도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인이 어떤 거래를 얼마의 양으로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암호키의 소유자가 누군지 드러나게 될 때는 그 리스크는 그 연결로 인해 그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다른 거래들까지도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의 그 트랜잭션 해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거래를 다 트래킹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익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가명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거래하기 하는데 그 P2P 방식으로 거래가 됐다면 지금은 거래소라고 하는 공인된 기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걸 KYC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원을 인증하는 것을 KYC라고 하는데 KYC를 한 사람들만 코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주소와 사람이 매칭이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익명성의 특징을 잘 모를 때는 비트코인을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인신매매 대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그러한 오남용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은 그런 어둠의 경제에 사용되는 그런 그 화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특징과 그 다음에 거래소와의 이 매칭 지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기사를 좀 검색해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엠번방 그런 그 사건에서 엠번방을 운영했던 그 주체자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거래 내역을 세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트랜잭션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모두 분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자 비밀 보호가 되지만 완벽하게 가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존의 트랜지셔널 프라이빗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신뢰받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공개된다면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등등이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데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은 그냥 트랜잭션을 바로 공개하는 비대칭 암호화키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일정 정도 더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계산. 우리는 한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보다 빠른 다른 대체 체인을 생성하려는 시나리오가 있다. 공격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금융 네트워크에 의해서 금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이중 지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 논리와 그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안전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가치를 난데없이 날조해내거나 결코 그 공격자의 것이 아닌 돈을 가져가게 할 정도로 이 시스템의 임의적인 변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드들은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노드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부합하지 그 올바른 트랜잭션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트랜잭션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트랜잭션 레벨에서도 그걸 거부하는 그런 기능이 플로드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노드들은 그러한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51% 노드를 모두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격자가 유일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최근에 지급에 사용한 돈을 취소, 자기가 거래했던 그런 그 금액만큼을 위변조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트랜잭션 중 하나를 바꾸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해도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채굴 또는 이 노드의 정직한 생태계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네트워크에서 차라리 그러한 돈과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서 돈을 벌어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정직한 체인과 공격자 체인 간에 일어날 경쟁의 특성은 바이노미널 랜덤 워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하는 이벤트는 정직한 체인이 블록 하나를 확장하면서 그 리드만큼 플러스 1만큼 늘려가는 것이고 실패하는 이벤트는 공격자의 체인이 블록 하나를 확장하면 그 갭을 마이너스 1로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부터 이제 확률에 대한 그런 그 통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저랑 같이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깊은 이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이해할 만한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자가 뒤진 상황, 늦게 시작한 그런 상황이죠. 블록을 변조하려면 맨 첫 번째 블록부터 빠르게 다 위변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뭐 지금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뒤져 있는 상황에서 뒤따라잡을 가능성은 도박꾼의 파산 문제와 유사하다. 되게 뭐 이러한 그 어떤 통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한정의 신용을 가진 어떤 도박꾼이 돈을 잃고 있는 적자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위해 잠재적으로 무제한으로 게임을 시도하는 경우 이 확률에 따라서 도박꾼이 돈을 따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위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확률이 매우 낮다면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는 그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 혹은 어떤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을 따라잡을 가능성,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유사한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것이 도박꾼 파산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자, P는 정직한 노드가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이고 Q는 공격자가 다음 블록을 찾아낼 확률이며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잡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백서에서 증명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는 공격자에게 불리한 것인데 당연히 그렇죠. 예, 돈을 딸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죠. 공격자가 운 좋게 한 발 앞서 계속 가지 않는 한 그는 점점 더 뒤처지면서 점점 그의 기회는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운 좋게 한 발 앞서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포기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라, 알아라. 백서에서 이미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고, 경험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동작되면서 증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공격적인 시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트랜잭션을 전송한 자가 그 거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충분히 확신이 서기까지에는 이 트랜잭션을 받은 수취인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중 지불을 하려면 시간차 거래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지불을 하고 그것을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그 전 거래를 취소해 버리면 이중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송자는 그 수취인이 당분간은 본인에게 전송자가 지급한 것이라고 믿게 하면서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거래를 바꿔 자신에게 돈이 되돌아오게끔 변경하려는 공격자가 가정해보자. 자, 제가 설명한 이런 가정을 해보면 수취인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알림 경보를 받게 될 것이지만 전송자는 그런 알림이 충분히 늦게 일어나길 바랄 것이다. 이런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중 지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수취인은 새로운 그 거래를 위해서 그 암호 키쌍을 생성하고 이게 그 비대칭 키 그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키쌍을 생성하고 서명하기 직전에 그중 공개 키를 전송자에게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전송자의 공격자가 앞선 시간에 운 좋게 충분히 앞서 나가게 될 때까지 여러 블록체인을 준비해 두었다가 미리 거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최장 체인 규칙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놨다가 그 시점이 되면 가짜 거래를 실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지하게 된다. 일단 트랜잭션이 전송되면 부정직한 전송자는 몰래 자신의 거래를 대체하는 다른 버전에 담은 다른 가지 체인의 작업을 시작한다. 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새로운 긴 체인으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수치인은 그 트랜잭션이 어떤 블록에 추가되고 그 뒤에 Z의 블록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공격자가 작업을 얼마만큼 진척시켰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직한 블록들은 블록당 평균 예상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공격자의 잠재적 진척도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기대값을 갖는 푸아송 분포가 될 것이다. 네, 이제 어려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자가 아직도 따라잡을 수 있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격자가 해냈을 만큼의 진척률을 보여주는 이 밀도에 따라 그 특정 시점부터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곱해보자.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를 시어너 코드로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코드 개발자들아, 내가 이렇게 구현을 했으니까 한번 검증해봐라 라고 하고 백서를 공개한 다음에 소스까지 다 오픈을 한 거죠. 자, 계산을 몇 번 돌려보면 그 확률 값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를 애초에 하지 마라. 그리고 P가 0.1보다 작은 경우 대입해서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도박사의 그 문제,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해놓은 것, 이런 확률 통계적인 논리 다 수립됐으니까 이런 그 근거에 의해서 네트워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적 트랜잭션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우리는 디지털 서명들로 만들어지는 코인들로 이루어질 실용적인 체제를 구상해 보았는데 이 시스템은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제공하지만 중복지급, 이중지불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면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그 금융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직한 노드들이 자신의 CPU 자원의 과반수를 통제하는 한 어떤 공격자가 바꾸려는 시도를 전산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에 관한 공개적인 내력,
이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하는 그런 것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 공개적 내력을 기록하기 위해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네, 앞서서 설명한 모든 상황들을 이제 결론에서 다시 다 한번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안해서 이론적으로도 공격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는 그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성으로 인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노드들은 약간의 조정, 협의만으로 모두 한 번에 작동한다. 플로드를 만들고 동기화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식이나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노드들이 누군지 그 정체가 확인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엄브렐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트코인 이 플로드 코어를 운영하게 되면 토를 하고 하는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플로드가 저희 집에 있다라는 것조차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노드가 돌아가고 있고 제 노드에 비트코인 블록이 들어와서 검증되고 비트코인이 차곡차곡 풀 원장이 다 내 비트코인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목표로 하여 보내지지 않고 최선의 노력이라는 기반으로 전달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브로드캐스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P2P 네트워크가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고 최종적인 블록체인만 동기화시키는 방법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노드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노드들은 자신들이 떠나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작업 증명 체인을 받아들이면 되므로 최종적으로 합의 완료된 블록체인만 동기화하면 되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네트워크를 떠나 있거나 잠깐 플로드를 중지하거나 다시 플로드를 운영하고 싶으면 합류할 수 있다. 노드들은 유효하지 않은 블록에 대한 작업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는 트랜잭션의 규칙에 맞게 생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예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 할 때 거부가 됩니다. 트랜잭션까지는 만들어져도 브로드캐스트 단계에서 아예 트랜잭션을 노드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멤풀 내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함으로써 거절하고 유효한 블록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장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체인을 계속 연결해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CPU 파워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지금은 채굴하는 채굴로드와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풀로드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드는 채굴로드가 아니라 풀로드입니다. 그래서 풀로드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주권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규칙과 유인책은 이 합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백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레퍼런스에 있는 웨이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글 루트에 대한 이런 항목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런 노력들의 집결체이고 이것이 기술로서 테크놀로지로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버무려서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욕망을 잘 버무려서 게임 이론에 최적화된 그런 균형 상태를 만들어 놨다라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또는 영원히 글로벌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 동작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백서를 같이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 문장에 담겨있는 기술적인 내용과 문장의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고
해석한 바대로 같이 한번 따라서 봤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백서를 같이 한번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탈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의 이 가능성이 지금 막 생긴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탄탄한 문제의식과 논리적인 그리고 게임 이론적인 해결책 그리고 이거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완성돼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백서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